홍다통통. 돈 만냥을 빌리다. 허생은 그 길로 종로 거리에 들어섰다. 종로 거리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운종가라는 큰 시장이 있던 종로는 상인들이 손님을 부르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다투는 소리로 시끌시끌했다. 그 거리 한복판에서 허생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계속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누구요? 한참 동안 길 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이런 질문을 하던 허생은 이번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디론가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허생의 발길이 멈춘 곳은 장안에서 제일 부자라고 소문난 변진산의 집 앞이었다. 한양 다방골 변진사라고 하면 장안은 물론이고 조선 팔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부자로 소문이 나 있었다. 변진사라고 하면 나라님도 인정할 정도였으니 그런 소문이 날 만도 했다. 그 당시 임금이었던 효종은 우리 민족의 목숨을 무수히 앗아간 청나라에 복수하기 위하여 북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청나라처럼 큰 나라에 대항하려면 군사를 모으고 무기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자니 당연히 많은 돈이 필요했다. 나라에서는 조선 팔도의 부자란 부자는 모두 모아다가 벼슬을 주고 어르기도 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다. 그 중요한 일에 변진사가 빠질 리 없었다. 변진사의 진사 벼슬도 그때 얻은 것이었다. 많은 재산과 임금이 직접 내린 벼슬에 힘입어 변진사의 권세는 날이 갈수록 대단했다. 그의 주변에는 늘 조정에 내로라 하는 관리들이 득실거렸고 집이며 살림살이가 당대에 이름난 세도재상 못지 않았다. 그러한 변진산이 아무나 만나달란다고 만나줄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 무턱대고 찾아갔다가는 대문에서부터 쫓겨나오기 십상일 뿐 변진사의 얼굴은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변진사의 얼굴을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형편에 불쑥 변진사를 찾은 허생이 문전박대를 당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아내 고씨 부인에게서 구박을 받다 못해 후다닥 집을 나와 그 길로 변진사를 찾기는 했으나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요, 무슨 대단한 벼슬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요, 누구의 소개로 온 것도 아닌 허생에게 담 높은 변진산의 집 대문이 활짝 열릴 리는 만무했다. 다섯자가 될까 말까 한 키에 광대뼈가 툭 붉어진 얼굴, 거기에 삐죽삐죽 솟은 노랑 수염이 아주 꾀재재했다. 장안의 갑부로 소문난 변진사를 떡하니 찾아간 것이다. 대문간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하인들에게서 창피를 당하고 쫓겨나기 십상이었다. 그러나 허생에게는 몸집이나 옷차림의 초라함을 넉넉히 가리고도 남을 위엄이라는 것이 있었다. 늘 총명하게 빛나는 허생의 눈빛은 사람들을 압도했다.
그에게는 감히 침범하기 어려운 위험이 넘쳤다. 허생이 대문을 지나 마당 한가운데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한 하인이 허생에게로 다가왔다.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한 기색이었다. 뭐, 누구요? 소리치려던 하인은 허생과 눈이 마주치자 그만 허생의 눈빛에 기가 죽어 허리를 굽실하고 옆으로 비켜섰다. 허생은 서슴지 않고 사랑으로 올라갔다. 변진사는 사랑에 나와 앉아서 서너 명의 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도 금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행동거지가 당당했다. 허생은 변진사 앞으로 가더니 마주 일어서는 변진사에게 절을 하고는 자리에 앉았다. 당신이 변진사요? 예, 그렇습니다만. 변진사는 좀 황당한 표정으로 허생을 쳐다보았다. 자신의 신분이나 용건을 말하기에 앞서 다짜고짜 당신이 변진사냐고 묻는 허생의 당당함에 전하의 변진사도 좀 당황한 것이었다. 내가 돈 쓸 곳이 있어 그러니 만냥만 빌려주시오.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자신이 쓸 곳이 있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대뜸 돈을 빌려달라니. 다른 사람 같았으면 허생을 정신병자쯤으로 취급했겠지만 도량이 넓은 변진사는 달랐다. 변진사는 생전 처음 보는 허생의 부탁이었지만 서슴지 않고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했다. 그러자 오히려 놀란 것은 옆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손님들이었다. 만냥이라는 큰 돈을, 그것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턱 빌려주는 변진사의 행동을 손님들은 의아해했다. 두 사람이 무슨 관계일까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 둘 다 머리가 어떻게 된 모양이라고 혀를 끌끌 차는 사람. 멍하니 지켜보고 서 있는 사람. 하지만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쑥덕거리든 말든 변진사와 허생은 진지했다. 만냥 중 100냥은 묵적골 허생의 집으로, 9,900냥은 안성읍내 강선달집 허생 앞으로 보내주시오. 예, 그러지요. 두 사람의 대화는 너무나 간단했다. 사람들은 허생이라는 사람이 겉모습은 저렇게 보잘것없어도 실은 대단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며 웅성거렸다. 허생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이야기가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평안히 계십시오. 허생은 남학신을 딸깍거리며 중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허생의 남학신 소리가 멀어져 갔다. 그제야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도깨비에 홀린 것 같다는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놀라는 사람, 변진사를 붙들고 전에 그렇게 큰 빚을 진 적이 있었느냐고 되묻는 사람도 있었다. 돈 만냥이면 부자 몇 채 재산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큰 돈인데 그런 큰 돈을 생전 본 적도 없고 척 보기만 해도 지질이 가난해 보이는 인물에게 선뜻 주어버리니 사람들이 놀라는 것도 당연했다. 평소에 변진사는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에 신중했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그 사람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은 어떤지, 과연 그 사람이 자기 돈을 되돌려 줄 수 있을지를 다 가늠해 본 후에야 아주 어렵사리 돈을 빌려주었다. 그런 변진사가 허생의 말 한마디에 그 큰 돈을 빌려주었으니 평소에 그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허생이 딸깍거리는 소리를 내며 중문 밖으로 사라진 후 변진산의 집은 사람들의 말소리로 한바탕 왁자지껄했다. 아니 어떻게 만냥을 그리 함부로 주십니까?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변진사에게 물었다.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던 변진사는 그 질문에 비로소 정신이 든 듯 씩 웃으며 대답했다. 주면에 다짜고짜 돈 만냥을 달라는 사람이면 미친 사람 아니면 값어치가 만냥도 더 나가는 사람, 그 둘 중 하나일게요. 그런데 보아하니 미친 사람은 아닌 것 같도이다. 사람들은 당치도 않다는 듯이 말했다. 아이고 하지만 그저 차림새를 좀 보십시오. 보아하니 가난하기 그지없는 선비 같던데 그 큰 돈을 갚을 능력이 있겠습니까? 잘 차려입고 다니는 사람이면 돈 있는 사람일 텐데 돈 있는 사람이 무엇하러 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겠습니까? 또 빌려줄 까닭도 없지요. 대답을 마친 변진사는 일꾼을 불러 돈 만냥 가운데 100냥은 묵적골 허생의 집으로, 나머지 9,900냥은 안성읍 내 강선달집 허생에게 보내라고 일렀다. 그리고는 그때까지 수군거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한마디 했다. 두고 보십시오. 그 사람 꼭 성공합니다. 한편 허생은 고씨 부인의 바가지에 성가신 생각이 들어 잠시 바람이나 쐴까 하고 한번 장난삼아 해본 일이었는데 뜻밖에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만냥이라는 큰 돈을 빌리고 보니 스스로도 어리둥절할 따름이었다. 이 돈을 어떻게 굴린다? 허생은 혼자 이국리 저국리를 하며 길을 걸었다. 어느새 가을이라 길가에는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다.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누런 황금 물결이 바람을 따라 출렁거리며 밭에서는 고추가 발갛게 익어가고 감과 대추는 통통하게 여물고 보기만 해도 마음 넉넉해지는 가을 들판을 바라보며 허생은 잠시 세상 걱정을 잊었다. 누런 벼 이삭이 바람을 타고 춤을 추는 가을 들판은 허생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여름 내 땀 흘린 만큼 보람이 영글영글 익어가는 모습을 보니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 같았다. 그때 저만치 길 옆에서 지게를 받쳐놓고 쉬고 있던 시커먼 총각 하나가 허생을 보고는 반갑게 달려왔다. 선비님, 어디 다녀오세요? 먹새로구나. 허생의 얼굴에도 금세 반가운 기운이 퍼졌다.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냈느냐? 먹새는 쑥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뒷머리를 쓱쓱 긁었다. 그리고 깜빡 잊었다는 듯이 납죽 절을 했다. 먹새를 일으키며 허생은
껄껄 웃었다. 이거 왜 이러느냐? 너를 속량시켜준 것이 언젠데? 먹새는 4, 5년 전까지 허생의 집에 종으로 있었는데 먹이고 입히고 뒤치다꺼리를 할 수 없어서 속량을 시켜주었다. 허생은 본래 양반의 후손이면서도 자기가 양반이라고 행세하고 사는 사람은 아니어서 양반을 인정하지 않는 동시에 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사람이면 다 같은 사람인데 양반과 상놈이 따로 있고 상전과 종이 따로 있어 상전은 종을 부려먹고 종은 상전을 공경하고 모든 것을 바쳐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지금의 우리라면 양반과 상놈을 구분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반에게는 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먹새만 해도 허생은 진작에 속량을 시켜주려 했지만 부인 고씨가 막무가내로 말을 듣지 않아 마음에도 없고 형편에도 닿지 않는 것을 그냥 데리고 있었다. 그러나 고씨 부인도 어쩔 수 없는 형편이 되자 먹새를 속량시켜주고 말았던 것이다. 그 후 허생의 집을 한번 다녀간 뒤로 먹새는 4, 5년 동안이나 소식이 없었다. 그런데 뜻밖의 여기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이다. 그래, 아직도 장가를 들지 못하고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 게냐? 먹새의 모습을 살핀 허생은 가엾다는 듯이 말했다. 20살은 좋게 넘었을 것 같은 먹새는 겸연쩍은 듯 뒤통수만 만지작거렸다. 허생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다. 너 그럼 날 따라오려느냐? 먹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평소 허생을 존경하고 따랐던 데다 지금의 주인이 너무 싫었기 때문이다. 먹을 것만 해결된다면 아마 먹새는 영영 허생의 집에 머물렀을 것이다. 먹새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데리고만 가주신다면 가구 말고요. 먹새는 그 생김새대로 우직한 성격의 총각이었다. 그는 허생의 어진 성품과 상전이면서도 상전 티를 내지 않는 것에 반하여 허생을 믿고 따랐다. 허생 밑에서 지낼 때는 늘 굶주리고 헐벗었지만 그를 떠나지 못했던 것도 허생을 친부모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다. 허생은 여전히 종 부리는 것을 반대했고 또 종이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먹새가 아직 장가도 들지 못한 채 고생을 하는 것이 안타까웠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마치 자기 책임인 듯 싶어서 어떻게든 살 궁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또 앞으로 일을 하자면 종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함께 행동할 사람은 필요하다 싶기도 했다. 앞으로 좋은 기회를 만나면 먹고 살 거리를 마련해 주고 장가도 보내야겠다고 허생은 다짐했다. 작은 키에 바싹 마른 몸을 한 허생이 앞장을 서고 굴뚝 구멍에서 막 나온 것처럼 시커먼 먹새가 그 뒤를 따랐다. 먹새는 허생의 딸깍거리는 남학신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뒤를 따라가며 허생의 발을 내려다보던 먹쇠가 마침내 허생을 불러 세웠다. 선비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죠? 안성으로 간다. 그게 몇 리나 되는데요? 뭐 한 200리쯤 되겠지. 200리 길을 그 남학신을 신고 가시려고요? 개끼 이 녀석아, 그러면 맨발로 가겠느냐? 허생은 먹쇠의 마음을 짐작하고 껄껄 웃었다. 저 선비님, 우리 잠시만 그늘에서 쉬었다 가요. 됐다 이놈아, 서둘러야 내일 도착할 것 아니냐. 잠시만요, 예? 먹쇠는 어린아이처럼 허생 앞으로 달려와서 막무가내로 졸랐다. 먹쇠가 하도 조르는 바람에 허생은 나무 그늘에 앉아 뻐끔뻐끔 담배를 피우며 잠시 쉬었다. 먹쇠는 그동안 길 옆에 있는 논두렁으로 내려가 이른 별을 타작하고 난 짚을 한 줌 집어왔다. 그리고는 이리저리 짚을 비비고 꼬더니 부지런히 집신을 삶기 시작했다. 부지런한 손놀림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집신 한 켤레가 만들어졌다. 나리, 어서 이걸 신으십시오. 허생은 고마운 마음에 먹쇠를 보고 씩 웃었다. 비록 입 밖에 내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먹쇠는 그 웃음 하나만으로도 허생이 자신에게 무척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먹쇠 덕분에 허생은 한양에서 안성까지의 200리 길을 남학신 대신 집신을 신고 발 편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노자 한 푼 없이 길을 떠난 허생은 먹쇠가 아침 저녁으로 마을에 들어가 얻어오는 밥 한 덩어리로 요기를 하기도 했다. 먹쇠가 아니었다면 이틀길을 쫄쫄 굶으며 갈 뻔한 것이다. 어쨌거나 두 사람은 걷고 또 걸어 마침내 안성장터에 도착했다.